여러분, 교리가 어려우신가요? 사회교리는 더더더 어려우시다고요? 가톨릭 사회교리가 낯설고 어려운 분들은 이 시간 놓치지 말고 함께 해주세요. 세상을 걷는 예수. 광주대교구 사회사목국장 조정훈 안토니오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정훈 신부입니다. 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들어서 세상을 걷는 예수 첫 방송인데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좀 새해 인사해 주시겠어요, 신부님? 네, 새해 첫 방송이니까 당연히 인사드려야 되겠죠. 보이는 라디오라 일어나서 인사를 드릴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신부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또 하느님의 은총과 늘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이 푸른 뱀의 해라고 하던데 분명 성경에서 뱀은 인간의 적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대로 뱀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인간이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뱀의 해 우리가 또 귀를 기울여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뱀은 허물을 벗어가면서 더 커갑니다. 그래서 허물은 필요 없는 것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죠. 꼭 벗어버려야만이 다시 새로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뱀이 될 수는 없겠지만 뱀이 내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필요 없는 것을 과감하게 버리면서 또 살아가는 그런 2025년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 8일 수요일에 염주동 성당에서 광주대교구 사제부대 서품미사가 있었습니다. 새사제분들에게 힘이 될 응원의 메시지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네 분의 새 신부님 또 세 분의 부제님이 나오셨는데 축하합니다. 연말 서품을 앞두고 피정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첫 미사까지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제가 신학생 때 읽었던 책 중에서 사제는 사제를 필요로 한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가 무슨 내용인지 잘 알려주는데 사제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는 뭐라 해도 사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신부님들은 사제단 공동체의 막내 신부님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제들의 모임 또 사제들이 함께하는 자리에 빠지지 말고 늘 함께 해주시고 또 언제라도 신부님들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신부님들이 옆에 계시다는 것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또 멋진 사제로서 살아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새롭게 탄생한 광주대교구의 새 사제와 부제분들을 위해서 화살기도라도 한 번씩 해주셨으면 하고요. 다시 한번 수품 받으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오늘도 선물 받을 기회 드릴 텐데요. 세상을 걷는 예수, 오늘도 중간점검 퀴즈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인간이 어떤 도구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로 구분합니다. 그럼 현 시대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름을 붙인다면 현 시대를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요? 1번 플라스틱 시대, 2번 알루미늄 시대. 네, 퀴즈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퀴즈 정답과 여러분의 사연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500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CPBC 빵 앱 다운받은 분들은 무료 메시지창인 빵톡 이용해 주셔도 좋고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지난 시간 방송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신부님?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플라스틱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대부분의 물건에 플라스틱이 사용이 되고 있죠. 플라스틱이라는 말이 쉽게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의미의 그리스 플라스틱 코스에서 나온 말인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당구공은 값비싼 코끼리 상아로 만들었다라고 전해집니다. 네. 너무 비싸서 대중화가 힘들었고 또 코끼리 상아 한 개로 만들 수 있는 당구공이 몇 개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아로 만든 당구공을 대체하고자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1863년 뉴욕 타임스에 실린 광고를 보면 코끼리 상아를 대체할
당구공 물질을 가져오는 사람에게 1만 달러를 상금으로 주겠다. 이런 광고가 실렸습니다. 네. 그 당시 1만 달러를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큰 돈입니다. 이렇게 해서 플라스틱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플라스틱은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인간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죠. 근데 문제는 이 플라스틱이 썩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죠. 네, 썩는 것을 아직 보지 못했다는 말이 좀 굉장히 무섭게 들리는데요. 20세기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란 찬사를 받는 플라스틱, 생산하는데 5초, 사용하는데 5분, 분해되는데 500년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분해되는데 500년이 걸린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이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동안에 썩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그리고 그 자녀가 살아있을 때까지도 남아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신부님? 네, 그렇죠. 폴리에스테르도 우리가 워스에서 말씀드린 합성섬유의 일종인데, 합성섬유는 석유에서 추출한 것을 또 화학 공정을 거쳐 만든 섬유잖아요. 네. 그러니까 석유에서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옷을 만들 수 있는 섬유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페트병의 원료가 되기도 하죠. 플라스틱 폐기물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나오는 단어가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말이죠.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제품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조각을 말하는데, 나노미터라고 하는 말이 머리카락 두께의 10만 분의 1이니까 이건 도무지 볼 수 없는 네. 것이겠죠. 플라스틱, 페트병 같은 플라스틱은 우리 눈에 보이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가 볼 수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플라스틱이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미세 플라스틱이? 플라스틱이 서로 부딪히면서 생기는 게 아닐까요? 네, 맞죠.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스판텍스, 합성섬유가 들어간 옷, 세탁할 때 옷이 세탁조 안에서 부딪히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신생아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는 변을 태변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도 상당량의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미세 플라스틱이 어머니인 산모의 몸을 통해서 태아의 소화기로 이동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세대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다. 이 미세 플라스틱 노출을 막기 위한 대책이 아주 시급한 것 같습니다. 네, 세상에 태어나서 플라스틱 물건을 눈으로 보고 만지기도 전에 벌써부터 신생아의 체내에서 이 플라스틱이 검출된다고 하니까요. 플라스틱 관련 문제가 정말 엄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플라스틱의 재활용의 방법 중에서 물질 재활용 또 열적 재활용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질 재활용은 폐플라스틱을 말 그대로 다시 다른 종류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고, 열적 재활용은 그걸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럼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세 번째 방법으로 이제 화학적 재활용이 있습니다. 가장 쉽게 말하면 폐플라스틱에서 원래의 상태인 원유를 뽑아내는 기술입니다. 네.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아직도 계속 연구 중이고 시행착오를 많이 거친다라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플라스틱을 물질로 재활용하기 위해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이건 오염되지 않아야 되고 변화되지 않아야 되는 플라스틱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커피를 하루에 한 2잔 이상 정도 마시는데, 우리 별님 아나운서는 하루에 커피 몇 잔이나 드세요? 네, 제가 스텔라 별이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잔 정도 마시는 것 같아요. 많이 마시지 않네요. 네. 우리 커피 전문점에 가서, 매장에 가서 먹지 않고 가져갈 거라고 하면은 그 투명한 네, 일회용 테이크아웃. 플라스틱 컵에 담아주잖아요. 근데 그 투명한 일회용 플라스틱 컵하고 우리가 마시는 그 생수병 다 투명하잖아요. 네. 같은 종류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론 이 생수병과 커피컵의 성분이 좀 달라서 따로 분리배출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 일회용 플라스틱 컵 맞아요. 또 투명한 것도 맞고, 그런데 두 개는 종류가 다른 종류의 플라스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단일 재질 무색 플라스틱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건 다른 고품질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분리수거를 해야 됩니다. 우리 무색 투명, 우리가 생수병이 쉽게 말하면 생수병의 분리배출 방법, 우리 별님 알고 계시죠?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요. 조금 더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관련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투명 페트병 배출 시 페트병 안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다음 라벨을 제거하고 병을 찌그러뜨린 뒤 뚜껑을 닫고 배출해야 합니다. 비우고 헹구는 과정은 이물질을 최대한 줄여야 재활용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리한 투명 페트병을 모아 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꼭 투명 페트병만 모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음료나 생수용의 투명 페트병은 다시 재활용을 하게 되면 고급 의류, 또 가방, 화장품병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고품질의 원료입니다. 그 페트병의 경우 재생 섬유로, 또 뚜껑은 연료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네. 앞서 언급했듯이 플라스틱 제품은 만드는데 5초, 쓰는데 5분, 썩는데 500년이 걸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각양각색의 플라스틱 용기들, 또 투명한 플라스틱의 생수병, 우리 책상 밑에 있는 쓰레기통, 플라스틱 쓰레기통, 생긴 모양은 다 달라도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그냥 쉽게 플라스틱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런데 재활용의 입장에서 보면 다 다른 종류입니다. 활용의 방법도 다르고. 혹시 플라스틱에도 번호가 있다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조금은 다른 이야기지만 달걀에 산란일과 생산 농장 등의 번호가 있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플라스틱에도 번호가 있나요? 네, 달걀에는 이렇게 녹색으로 이렇게 네. 번호가 찍혀져 있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 보면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전문가도 아닌데 우리가 이건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고 어떻게 활용하고 구분할 능력도 없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분리수거를 할 때 좀 더 쉽게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번호로서 이제 이게 구분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평균 분리배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리수거를 할 때 이게 잘 배출을 한 것인가 하는 고민에 빠질 때가 종종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보다 더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해서 플라스틱 번호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플라스틱을 보시면 제일 밑에 면이나 어떤 뒷면 같은 데 보면 삼각형 마크 같은 게 있고요. 재활용 표시이죠. 삼각형 마크 있고 거기에 숫자가 쓰여 있습니다. 원료에 따라서 사용되는 원료에 따라 총 7개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숫자를 1번부터 7번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숫자보다도 한글로 명시를 해서 이제 분리배출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우리가 가게에서 사서 먹는 생수병 있잖아요. 생수병. 이건 세 종류의 다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혹시 구분하시겠어요? 일단 물이 담겨져 있는 이 몸통, 그리고 네. 그 위에 조금 더 단단한 뚜껑, 그리고 제품명이 적혀 있는 라벨,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라벨을 붙이지도 않고 바로 생수병 그 병에다가 찍어내기도 네. 하잖아요. 세 종류의 플라스틱은 말 그대로 몸통, 투명한 몸통, 그리고 좀 단단한 뚜껑, 그리고 비닐로 만들어져 있는 그 라벨, 이런데 이 세 종류가 다 다른 종류의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제품 중에서 재활용 가치가 가장 높고 새로운 용기나 섬유로 태어나는 플라스틱이 몇 번이냐면 바로 1번입니다. 이 1번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수병, 또 투명한 음료수병, 이런 투명한 용기에서 주로 볼 수 있는데 1번이라고 써져 있는 이 마크는 보통 PET, 페트병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네. 투명하고 가볍고 유리병보다도 강도가 높아서 휴대하는 데 용기로는 최고의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플라스틱 1번 종류의 플라스틱은 비우고 헹구고 분리해서 섞지 않고 그것만 배출하면 되는 것이죠. 네,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저도 꼭 기억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번 제품이 있습니다. 2번 제품은 좀 단단합니다. 딱 봐도 단단하게 보이면 2번이다.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생수병 뚜껑, 또 우리가 말하는 샴푸통, 네. 이런 것들 전부 2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부 충격에도 잘 부서지지 않고 각종 기후 조건에서 잘 견디고 있고 내열 온도도 높아서 전자레인지 용기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인체 유해한 성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 장난감, 젖병도 2번 플라스틱으로 만든다라고 합니다. 2번도 가치가 높으니까 배출을 잘해야 되겠죠. 분리배출을. 네, 그럼 3번은 어떤 소재일까요? 예, 3번이라고 쓰여지는 PVC라고 하는 이 소재는 부드러운 플라스틱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열로 쉽게 모양을 변화시킬 수 있는 또 인조 가죽
만드는 데 쓰이기도 하고요. 신용카드도 좀 말랑말랑하잖아요. 네. 휴대폰 케이스도 그러고 이런 것들이 전부 3번 제품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이건 좀 재활용이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재활용이. 뭐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어렵다 이런 뜻이죠. 예. 네. 그래서 3번으로 표기된 제품들은 구분을 해서 일반 쓰레기로 버려도 된다라고 말하죠. 네, 휴대폰 케이스나 신용카드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는 점 잘 기억해 두겠습니다. 이번에는 플라스틱 4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4번은 주로 비닐 제품이 대부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LDPE라고 불리는 4번 제품은 재활용이 좀 어려운 플라스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닐 사용을 줄여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4번과 2번은 먼 친척입니다. 이건 4번은 저밀도 폴리에스테린이고 2번은 고밀도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제 4번은 투명하지만 또 가공도 쉽고 유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비닐 장갑 있잖아요. 네. 그 비닐 장갑 같은 거 뭐 필름 포장지, 코팅지 이런 제품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이건 너무 가볍고 제품이 많은 탓에 세척이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활용이 그것도 좀 어렵다는 뜻이죠. 신부님, 그런데 아직 배달용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번호가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배달용기 플라스틱이 한 5번쯤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나올 때가 됐죠. 가볍고 열에 강한 플라스틱 소재인 PP 5번이죠. 배달 용기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내열 온도가 매우 높아서 고온에서도 모양이 잘 변화되지를 않죠. 배출되는 환경 호르몬도 없고 그래서 주방 용기, 배달 용기로 많이 사용되고 보건용 마스크, 의료 장비에도 활용될 만큼 높은 안전성을 가지고 있죠. 재활용 역시 활용 역시 높은 편입니다. 네. 6번은 이제 PS죠. 여기 배달 용기에 따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플라스틱 수저. 이런 스티로폼 이게 6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쉽게 변할 수 있는 요구르트병 우리가 바다에 보면은 뭐 조그만 공처럼 생겨 물에 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바다 부표 이런 것도 만들어지는 게 6번입니다. 열에 약하고 녹는 과정에서 환경 호르몬이 배출된다는 단점이 있고 이게 잘게 부서져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별님 라면 좋아하세요? 자주 먹지는 않지만 좋아합니다. 저는 라면을 좋아하는데 네. 뭐 회사 제품을 말할 수는 없고 혹시 라면이 담겨져 있는 그 뒷면 기억하세요? 뭐라고 써져 있는 거? 일단 기억나는 건요. 라면 맛있게 끓이는 법 뭐 이런 거 나와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죠. 라면 어떻게 끓이면 최고로 맛있게 먹을 수 네. 있는지 나와 있고 제일 오른쪽에는 밑에 하단부에 보면 이 라면 봉투가 어떤 재질로 만들어져 있는지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6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7번까지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네. 이게 라면 봉투는 7번입니다. 저렇게 오. 비닐류 어더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삼각형으로. 그러니까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가지 재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짬뽕으로 만들어진 비닐 플라스틱 제품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복합 플라스틱이라는 뜻이겠죠. 라면 봉지는 겉에는 그냥 라면 봉지 안쪽을 보면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닐에다가 다시 코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루미늄을 붙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재활용하려면 비닐과 그 알루미늄을 분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엄청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잖아요. 그래서 라면 봉투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1번부터 7번까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1번부터 7번까지 분리수거를 하려면 재활용 플라스틱 통박스가 7개가 필요한 걸까요? 제가 사는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는 일단 7개의 재활용 통을 보지는 못했거든요. 네, 네. 그냥 한 번에 플라스틱을 수거하는 모습만 좀 보였는데 이게 경우에 따라 투명 페트병을 따로 수거하긴 네, 하잖아요. 맞죠. 네. 7가지를 나누어서 하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아파트나 가정에서 이렇게 플라스틱을 7가지 종류로 구분해서 버리라고 하면 아주 난리 날 겁니다. 나 안 해. 뭐 복잡해. 대번 이런 소리가 나올 텐데요. 플라스틱 종류를 이렇게 숫자로 구분하는 방법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방식이고 이제 이거 국제 표준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1번부터 7번, 1번은 뭘로 만들어져 있고 2번은 뭘로 만들어져 있고 이걸 다 외워야 될까?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그걸 외우고 분리수거를 합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이게 재활용이 된다 안 된다를 보고 버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받아든 업자들이
재활용 업자들이 자기들이 숫자를 보고 1번부터 7번까지를 분류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렇게 표시가 있으면 아 이거 재활용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숫자에 상관없이 투명한 것만 따로 아까 말한 일반 생수병 투명한 플라스틱 병만 따로 뭐 분리 배출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재활용 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잘못 분리수거를 했나 순간 좀 멈칫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번호가 1번부터 7번까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제가 1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투명한 생수병. 그러면 번호가 높을수록 더 뒤로 갈수록 이거 몸에 해로운 거 아닌가?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네. 그런 건 아니죠. 요새는 집에서도 햇반을 좀 많이 드실 거예요. 네. 근데 햇반 용기는 몇 번일 것 같아요? 햇반 용기 글쎄요. 몇 번일까요? 네. 햇반도 7번입니다. 복합 용기란 뜻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먹을 건데 그걸 제일 나쁜 플라스틱에다 담았을 리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양의 플라스틱 제품 또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분리배출 잘 하고 있다고 우리는 믿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분리배출을 다 해놓으면 업자들이 알아서 다 잘 재활용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분리배출해서 플라스틱을 분리배출하게 되면 한 몇 퍼센트 정도가 재활용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확실한 건 100%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100%는 아닙니다. 환경부 통계를 보면 우리가 가정에서 배출한 플라스틱 쓰레기의 60%가 재활용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60%면 아주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통계의 함정입니다. 60%가 진짜로 다 재활용되는 건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재활용한다라고 말했을 때는 폐플라스틱 제품을 녹여서 다시 어떤 다른 종류의 플라스틱 병을 만들든 이렇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재활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60%가 재활용된다라고 말했을 때는 거기 통계에는 아주 못 쓰는 비닐, 이건 불로 태워서 열로 만들어 내는 것, 연료로 이용하는 것까지를 재활용한다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폐플라스틱을 녹여서 다시 플라스틱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실제로 물질 재활용은 약 16%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발전, 에너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실제로 38% 정도가 되는 것이죠. 네. 2021년 통계를 보면 물질 재활용 16.4, 발전 등 에너지가 38.2, 그리고 소각이 32%, 매립이 12.8%입니다. 진짜로 플라스틱이 플라스틱으로 재활용되는 경우는 20%가 되질 않죠. 물론 전 세계 평균은 9%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해도 뭐 틀린 말이 아니겠죠. 네, 전 세계 쓰레기 재활용률이 9%밖에 안 된다는 건 좀 놀랍기도 하고 안타깝습니다. 나머지는 다 버려진다는 뜻이니까요. 계속 말씀 이어가 주시죠, 네. 신부님. 열적 재활용이죠. 열적 재활용은 폐플라스틱을 태우면 높은 그 열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연료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열적 재활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쓰레기 소각 시설입니다. 한겨레 신문 2024년 11월 14일 기사인데 별님께서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2024년 11월 14일 보도된 한겨레 신문 내용의 일부입니다. 광주시는 13일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제16차 회의를 열어 5개 자치구가 최종 제출한 입지 후보지 6곳을 검토해 4곳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대상 지역은 서구 서창동, 광산구 동산 3거 지평동 등 4곳이다. 광주시는 2030년 1월 1일부터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에 따라 하루 처리량 650톤 규모의 자원회수시설 도성을 추진하고 있다. 2030년 기준 하루 생활쓰레기 발생 추정량은 549톤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4월과 12월 2차례 공모에 나섰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혀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지 못했다.
네, 그랬던 광주시가 지난 12월 23일 광주광역시 자원해수시설이 들어설 곳을 최종 발표를 했습니다. 네. 광주광역시의 삼거동입니다. 물론 발표는 했지만 최종적으로 설치가 되고 운영 때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별님은 쓰레기 소각장, 다른 표현으로 자원해수시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예전에 상무지구에도 쓰레기 소각 시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고통을 좀 호소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우리가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다면 필요가 없겠지만 쓰레기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면 또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맞죠. 상무소각장, 우리 흔히 상무소각장이라고 불렀는데 2001년부터 2016년까지 가동이 되었습니다. 상무지구 아파트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도심 속 혐오시설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는데 또다시 자원해수시설, 쓰레기 소각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곳곳에서 반대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그 하얀 연기, 기둥 굴뚝에서 올라온 하얀 연기가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건강을 해치고 대기를 나쁘게 하고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하루 동안 광주 광역시에서 발생되는 생활 폐기물이 약 550톤 정도 된다고 하는데 광주 광역시에는 공공 소각시설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 중에서 공공 소각시설이 없는 곳은 광주가 유일합니다. 2030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라서 자원해수시설을 이제 건립하기 위해서 광주시에 노력을 하고 있지만 반발이 심해서 잘 진도가 앞으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혹시 별님 직매립 금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쓰레기를 바로 땅에다 묻는 걸 금지한다. 이런 뜻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직매립 금지라고 하는 말이 직접 매립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가연성 매립을 금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쓰레기를 그대로 땅에다가는 묻을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는 쓰레기를 담아서 종량제 봉투에 버리고 있잖아요. 이제 그게 쓰레기차가 실어서 매립장에 들어서 이제 섞어서 매립을 하는 그 순환 시스템인데 네. 2026년부터는 수도권에서 그 매립이 금지가 되고 2030년부터는 수도권 전 지역 외, 그러니까 전국입니다. 전국에서 모든 지역이 생활 폐기물을 직접 매립을 금지한다는 것이죠. 네. 2030년부터는 쓰레기를 선별해서 물질 재활용을 하거나 소각기에서 나오는 소각재만 이제 매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단순히 말하면 태울 수 있는 것은 다 태워라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 세 가지가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 중에 다 나왔어요. 세 가지가 뭐냐면 세 가지 나왔는데 혹시 아시겠어요? 사용 가능한 것은 재활용하고 태울 수 있는 건 소각하고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건 매립한다. 그렇죠. 이 세 가지 아닌가요? 재활용, 소각, 매립입니다. 그런데 재활용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잖아요. 쓰레기를 매립하는 것도 더 이상 매립 가능한 지역을 찾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소각의 방법을 찾는 것인데 이 쓰레기 소각장을 단순히 그렇게 소각이라 표현하지 않고 자원 회수 시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생활 쓰레기를 소각시키면 약 매립량이 5% 정도로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썩을 수 있는 부분, 냄새 나는 것들도 다 태워버리니까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환경 오염이 된다고 해서 주변의 반대가 심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원해수시설은 단순히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만이 아니고 소각 시 발생하는 연료, 그 연료 증기를 생산해서 인근 주변 지역의 냉난방에 여론으로 공급하거나 또 전기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해서 대처 에너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소각 시 발생하는 이제 잔재물을 이용해서 보도블록도 만들기도 하고요. 도로 보조, 도로에 까는 기층제 원료를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자원회수시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지난 12월 10일 광성구 원로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광주 지역 쓰레기 문제 해결 및 자원해수시설 설치에 대해서 찬성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쓰레기를 전혀 버리지 않을 대안이 있다면 우리는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반대한다. 그러나 우리는 대안을 마련할 수 없기에
광주 지역 생활 쓰레기 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에 찬성한다. 광주 지역에서 하루에 약 1천여 톤의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아무리 분리수거를 잘하고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잘한다고 해도 쓰레기 소각장 없이는 해소하기 힘들다. 자원회수시설 설치에 찬성하는 것은 주민들의 합리적 선택이다. 이런 주장을 이제 했습니다. 네. 또 뭐 반대 의견도 분명히 있겠잖아요. 우리 별님께서 그 내용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12월 19일 광주 MBC에서 보도된 뉴스 내용 가운데 일부입니다. 광주 쓰레기 소각장 시설 예비 후보제 주민들이 광주시의 폐쇄적인 행정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서구 서창동 쓰레기 소각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서창동은 도심이나 학교와 가까워 적절한 곳이 아님에도 광주시는 예비 후보지 위치와 토지 소유자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주민들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주민들의 동의 절차 없이 깜깜이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광주시가 결정하면 주민들은 따라올 것이라는 식의 구시대적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광주시에서 쓰레기 소각장 발표를 앞두고 이제 여러 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2023년 11월 13일 전국 농민의 총연맹 광주시 농민회에서 광주광역시 소각장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문도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2024년 11월 13일 전국 농민의 총연맹 광주시 농민회의 기자회견문 요약 내용입니다. 광주광역시의 비민주적인 폐기물 소각장 공모 방식을 반대하며 농촌동 지역 농민들의 이익과 권익대변을 대표로 하는 농민단체인 전국 농민의 총연맹 광주시 농민회의 입장을 밝힌다. 광주시는 5개 구청의 공동공모를 통한 심사를 토대로 소각장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동구와 북구는 신청도 하지 않은 미완성 공모 신청을 강행하고 있다. 그동안 가동하던 도심의 소각장을 폐쇄하더니 환경을 지키고 고향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농촌동 주민들에게 고통만을 강요하는 광주시의 졸속 행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그동안 광주광역시는 무엇을 했단 말인가? 택지지구를 개발하고 조성할 때 함께 들어서야 할 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계획하지 못하고 이제야 주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스스로 알아서 대지를 마련하고 주민들끼리 합의를 하라는 행정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단 말인가? 농촌 지역의 피해만 가중시키고 지역 발전은커녕 농업 환경을 파괴하는 소각장 설치 계획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 일방적인 고통 강요 농촌 지역 소각장을 반대한다. 발전은 하나 없고 환경만 파괴하는 소각장 건설을 반대한다. 농민들은 초상나고 땅 주인만 경산한다. 광주시는 각성하라. 네,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긴 했지만 광주시에서는 일단 12월 23일 날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혹시 제가 어떤 단어를 설명할 텐데 어떤 단어를 설명하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애청자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분명히 나쁜 것이지만 그렇다고 사라진다면 더 나쁜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아서 어쩔 수 없이 있어야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나쁜 것이지만 세상에 필요한 것이란 점에서 보면 모순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쓰레기 소각장을 표현할 때도 사용하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필요악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필요악이라는 단어의 설명이죠. 없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지금은
필요해요. 네. 쓰레기 소각장도 마찬가지죠. 쓰레기를 전혀 만들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쓰레기 소각장은 분명히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아무리 재활용하고 아무리 아껴 쓰더라도 쓰레기를 만들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그 방법을 찾아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여야 하는 것이죠. 네. 분리수거를 더 잘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을 태우지 않아야 되는 것. 자원회수시설, 쓰레기를 매립하기 전 단계에서 소각 처리해서 매립물, 쓰레기 매립물 부피를 줄이고 고로 연소하는 과정에서 그 열을 회수해서 인근 지역에 전력 및 난방연료 공급하는 시설이잖아요. 직매립하지 않고 소각 후에 매립한다면 그 양도 5% 이하로 줄어들고 소각하기 전에 한 번 더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한 번 더 분리수거하면 이 태우는 쓰레기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또 태울 수 없는 것도 이렇게 골라낸다면 환경오염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게 소각하기 전에 한 번 더 분리수거하는 시설을 쓰레기 전처리 시설이라고 말합니다. 네. 누군가는 쓰레기를 다이어트 시키는 시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럼 전처리 시설 말 그대로 쓰레기를 한 번 더 솎아내는 시설인데 무엇을 골라낼 수 있을까? 네. 이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25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12.3 내란 사태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새해 시작을 다소 무거운 마음으로 보내고 계신 분들 많은데요. 새해 덕담이랄까요? 좀 힘이 되는 응원의 말씀 한 말씀 해주셨으면 합니다, 신부님. 잊어버리고 싶고 또 기억하기도 싫은 그런 큰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던 그런 해를 뒤로 보내고 또 새해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오랜 역사 안에서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우리 모두 파이팅입니다. 네, 우리 모두 파이팅입니다.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방송 시작하면서 내드렸던 퀴즈 정답도 발표해 주시죠. 네, 정답은 1번 플라스틱 시대입니다. 네, 정답은 1번 플라스틱 시대였습니다. 선물 받을 분들은 방송 끝난 후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신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대교구 사회사무국장 조정훈 안토니오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